안보지원 사령부는 최근 중국 업체가 해양 경계 등에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를 우리 군에 납품하면서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중국 업체가 영상 정보를 다른 정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이 열려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가 보안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도 동참하라고 설득해왔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백도어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 숨겨진 백도어가 전세계 곳곳에서 쏟아지는 주요 정보를 가로채 수집할 수 있고 전쟁 등 극도의 갈등 시기에는 통신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이 주장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백도어로 우리 군사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도입한 중국산 CCTV 215개는 이미 모두 설치되어 운영 직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운영되기 전에 이 CCTV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서 극적으로 우리 군사정보가 중국 서버로 유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월마트와 아마존 이베이에서 판매한 중국산 공유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사이버뉴스 보안 연구원들은 월마트가 독점 공급했던 중국 제트스트림 라우터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라우터의 백도어는 라우터와 아울러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백도어는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판매했던 웨이브링크 공유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기들이 국내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산 제품이 해킹 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서버, 노트북, 다리미, 전기 주전자, CCTV까지 중국산 IT 제품에서는 해킹을 하려는 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CIA,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 등 미국 주요 기업 및 기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 마이크로칩이 발견되면서 중국산 서버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서버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과정에서 감시용 칩이 삽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생산 라인에 스파이를 몰래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집중적으로 해킹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주요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41만 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중국발 시도는 11만 4,276건으로 전체 22.9%에 달했습니다. 4년 연속 중국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올 상반기만 해도 40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중국이 경유한 한국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 공격은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우리의 보안을 노리고서 정보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는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 사이버 해킹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중국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기구 정보와 영도 소조를 신설해 직접 수장 자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은 겉으로는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관리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직으로 사이버 해킹 능력까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산업 스파이 목적의 사이버 해킹에서 세계 최정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 폭로한 기밀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레이더와 엔진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 설계 기밀 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다리미에 이어 전기 주전자 등 30여 개 가전기기에서 스파이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55개 회원국을 둔 아프리카 연합을 5년 가까이 상습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는 중국이 2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지은 건물로 그곳에서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여기서 원격 해킹을 위한 백도어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도청기까지 몰래 설치됐는데 당시 현재 통신 인프라 제공을 화웨이와 ZT가 맡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에게 해킹을 시도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냈습니다. 지난 26일 방한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공동으로 개방협력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자고 하면서
중한사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이 화해 배제 안 돼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육군에서 도입한 중국산 CCTV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만큼 그동안 국내에서 화해 장비를 써온 LG U+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미국의 요청대로 화해 장비를 배제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민감하다고 간주한 사안을 부적절하게 다룬다면 사드 배치 직후처럼 신뢰가 깨져 양자 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기를 들며 점점 중국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키려고 한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호주의 한 방송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서 중국인이 곤충, 쥐, 머리카락을 먹는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서 백인 여성이 연기한 우왕우는 곤충과 쥐, 해파리 머리카락을 먹고 있고 관람객 2명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역겨워하자 우왕우는 중국에서는 평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방송은 중국인을 낙인 찍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프로그램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해 국제조사를 요구한 뒤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와인, 보리, 설탕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며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호주 측의 반중정책 14개를 적시한 문건을 건네며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호주에게는 협박성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중국은 만약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만든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된 날은 호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중국을 의식한 공동훈련에 관한 군사협정을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한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러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한 한마디는 일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관방장관 시절부터 일본의 관광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온 스가는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위 외교부장을 호의적으로 대한 스가 총리에게 왕위 외교부장은 생각후였던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말이 안 된다며 수용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권력 교체기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강화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태도나 불법적인 해킹을 일삼는 행태는 중국의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K-방역을 필두로 한국산 제품이 높은 신뢰도가 생긴 것과 비교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산 제품이 그동안 가격이 싸서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신뢰도로 인해 몰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싼 가격 또한 중국의 글로벌 기업 한 임원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샤오미의 고위관리직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샤오미는 루저들을 고객층으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에서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F-X 전투기의 최종 형상 C109형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각종 전자장비들이 아직은 스텔스화되지 않은 초기 형태라 일단은 임시로 기존 4세대 기체들처럼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KF-X C109 그래픽 방위 사업청 제공. 기체 형상은 베이비랩터라고 할 만큼 F-22와 흡사한 설계가 되어 있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되는 신규 전투기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모양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에 맞추느라고 과거처럼 개성 있는 기체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KF-X C109 그래픽 방위 사업청 제공.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조종실 캐노피의 형상을 볼 때 후방 시계가 F-16이나 F-15처럼 완벽한 후방 시계까지 제공하지는 않고 제한적인 후방 시계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후방 180도까지 완벽한 시야를 제공하는 F-16과 F-15 전투기들. 하지만 기체의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위 사진의 F-22 및 F-35 전투기와 비교해볼 때 KF-X C109의 조종석은 F-35와 흡사하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F-X C109의 조종석 부분 확대, 조종사의 헬멧은 F-35와 흡사한 것을 쓰고 있다. 그리고 특이점은
KEFX-209의 캐노피 전방 프레임은 F-35의 그것과 같이 스텔스성을 위하여 캐노피 유리 내부에 내장되어 접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진을 볼 때 조종사 헬멧은 HMD 형태로 F-35와 거의 유사하지만 F-35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거해버린 허드도 추가로 탑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35 개발 중에 HMD의 가상의 허드를 표시하게 만들었을 때 화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시간과 개발비를 추가로 투입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15의 전방동체 캐노피 전방 프레임이 외부로 돌출된 기존의 방식은 스텔스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전투기들은 전방 프레임이 유리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힌지가 달려 뒤쪽이 열리는 F-35의 캐노피,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위하여 전방 캐노피 프레임이 캐노피 안쪽에 접착되어 있음, 그리고 KEFX의 캐노피가 열리는 방향이 아마도 F-35의 방향과 비슷한 게 개인적으로는 더 멋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종석 사출 시에 F-35 계열의 경우에는 F-35BSTOV1 기체가 지상이나 항모에 근접 시에 사고가 날 경우 매우 빠르게 탈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종석 유리에 도폭선을 장착하고 그것을 폭파시켜서 유리를 깬 후에 조종석을 사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35의 경우에는 캐노피를 고정하는 힌지가 앞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KEFX-209의 그래픽상에는 조종석 유리에 도폭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도폭선이 장착되지 않은 KEFC-209의 그래픽이 맞다면 캐노피를 날려버리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KEFX-209의 조종석 캐노피 프레임 뒷부분이 톱니 모양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조종석 뒷부분에 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캐노피 앞부분에 캐노피 47형 흰색 로켓 모터가 달려있는 F-22 전투기, 그리고 캐노피 뒷부분에 힌지가 있어야 캐노피 앞부분에 로켓 모터를 달아서 뒤쪽으로 캐노피를 날려보낸 후 안전하게 조종사가 사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결론을 내보면 KEFX-209의 캐노피는 모양은 F-35와 흡사하고 사출 방식은 F-22와 흡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KEFX 조종석 목업 KEFX는 2인승 버전도 존재한다. 일단 기체 외부로 튀어나온 각종 센서류 등을 정리해보면 1기수 콧등 부분에 있는 IFF 안테나라는 것으로 작고 길다란 막대형 4개가 보입니다. 다가오는 기체에 암호전파를 보내서 파편이 제대로 오는지를 확인하여 적기와 아군기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콧등 부분에 여드름? 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작은 동그란 돌출물이 있는데 IRST라고 해서 적외선 탐색 추적기입니다. 이 장비는 극심한 전자파 방해 상황 등에서 원거리의 적기를 적외선을 사용하여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보조적 추적 장비입니다. 특히나 적기가 스텔스기일 때 적외선 추적 기능이 더 유용하여 최신의 기체들에게는 거의 다 기본 옵션으로 달려가는 추세입니다. 이 장비도 국산으로 개발됩니다. 3회 1 공기 흡입구 좌우 측면에 돌기 형태로 나와 있는 작은 동은 3에서 2번과 같이 전자전 안테나입니다. 각각의 동들이 각각 다양한 주파수와 각도를 커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산화되어 있는 AQ200K CM포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탑재되어 있다. 3회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공기 흡입구 아래에 동그란 감시 카메라처럼 튀어나온 물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장형 전자전 장비 즉 ECM 장비의 안테나입니다. 원래는 기체 외부에 호드 형태로 장착하곤 했으나 최근의 전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추세라서 호드는 내장하고 안테나만 외부로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도 국산으로 개발되는데 기존 국산화 개발되어 있는 AQ200K의 업그레이드 장비를 기체 내부에 장착하는 형식으로 다시 패키징하여 사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잡지에 보면 사진상의 3번 동이 DIRCM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제가 이걸 ECM 안테나라고 생각한 이유는 타겟팅 포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만일 DIRCM이라면 다가오는 미사일을 타겟팅 포드가 가리는 현상이 생기므로 DIRCM은 아닐 것이고 ECM 안테나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는 제작사에서 발표를 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최근 군사 잡지에서도 그렇게 나오므로 DIRCM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평미익의 끝부분 동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동그란 페어링이 좌우 각각 한 군데씩 있는데요. 이것도 ECM 안테나입니다. ECM 장비는 적이나 적이 지상 레이더의 신호를 분석하여 역으로 교란 신호를 보냄으로써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여 생존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3번의 시스템과 한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5주날개 양쪽 끝에 조그만 막대기처럼 전으로 튀어나온 것은 레이더 워닝 리시버 RWR 안테나입니다. 적기에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여 아군기가 추적받고 있다는 경고를 조종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6기체 전면 사진에서 오른쪽 공기 흡입구 우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항법 포드인데 이 포드에는 지형 추적 리더와 지형 추적용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에서 수십 미터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적진을 보복하듯이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체의 레이더에 이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나 그럴 경우 레이더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렇게 따로 포드를 장착해서 붙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로 인하여 저공 비행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서 저공 비행하여 적진을 침투하는 일이 비교적 적어지고 있어서 해당 장비는 거의 특정 임무 시에만 사용되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국산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항법 포트를 수입하여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실기체 전면 사진에서 왼쪽 공기 흡입구 좌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이 보드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과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고해상도 안정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의 목표물을 적외선과 광학으로 추적하여 시키면 레이저 조종기가 작동하여 지상의 표적에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를 추적하는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훌륭한 광학 카메라 성능을 활용하여 적기의 사진을 찍어서 기하 식별 및 정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로서